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리우 올림픽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평가원과 스포츠부 박광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경기 보느라 잠 못 드는 분들 꽤 계실 텐데요. 2016 리우 올림픽이 개막을 했죠? 네, 그 제30일에 리우 올림픽이 6일 개막해 그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4일 IOC는 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총회를 열고 도쿄 올림픽에 추가될 정식 종목 선정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IOC는 6월에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그 야구, 소프트볼, 가라데, 스포츠 클라이밍, 스케이트보드, 서핑 등 5개 경기 18개 세부 종목의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IOC는 지난 2004년, 14년이죠. 그 어젠다 2020을 발표를 통해 그 향후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가 기존 종목 이외에 최소한 한 종목 이상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 개최국이 더 좋은 성적을 내고 또 흥행과 스폰서 유치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에서인데요. 그 이번에 선정된 종목에 또 우리나라 선수들의 역량과 메달 가능성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 우리나라 선수단은 그 리우 올림픽에서 10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내 하계올림픽 4연속 10위권 진입이 목표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강한 양궁과 태권도, 사격 등에서 금메달을 확보하고 또 펜싱, 유도, 레슬링, 골프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올림픽이 열리는 리우는 그 한국과 12시간의 시차가 납니다. 대부분의 경기가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열리는데요. 이에 따라 리우 올림픽의 분위기가 예전 올림픽처럼 관심이 적어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단의 선전 소식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팀의 주요 경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총 24개 종목에 출전을 하는데요. 어떤 경기 또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그 2020년 도쿄올림픽 선정 종목부터 경쟁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IOC 같은 경우에 개최 도시가 2020년 도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에 1개 이상의 종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구, 소프트볼과 가라테,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스케이트보드 등 5개 종목을 선택 종목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이미 지난 6월 IOC 집행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 목요일이죠. 최종 심사를 통과해서 이미 진입이 확정됐습니다. 야구의 재진입은 우리에게는 매우 희소식인데요. 야구 퇴출전 마지막 대회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가 9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땄기 때문입니다. 시즌 중이고 선수 차출 의무가 없는 메이저리그에서 출전을 허락할지가 관건이지만 메이저리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유력한 메달 후보입니다. 금메달로 가는 길은 개최국 일본이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국기로 여기는 야구 금메달을 위해 최정예 선수 구성을 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홈구장 이점도 무시할 수 없는데 특히 자신들의 안방에서 숙적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한국전에서는 더욱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도 메달 획득이 매우 유력합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높이 암벽에 오르는지와 또 잡고 오를 수 있도록 벽에 설치된 홀드를 얼마나 적게 이용하면서 오르는지를 복합적으로 겨루는데요. 암벽 여제라고 불리는 김자인 선수가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때는 32살의 노장이 되지만 워낙 실력이 뛰어나고 선수 본인의 의지도 강해 메달 획득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부분 메달은 앞서 언급하셨듯이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나올 전망입니다. 리우와 우리나라의 시차가 12시간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개막식 바로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부터 무더기 금메달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금의 영광은 사격의 진종호 선수 차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기권총 10m 부분에 나오는 진종호 선수는 이 종목 세계 신기록 보유자이자 지난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큰 실수나 이변이 없는 한 2연속 우승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회 초반 메달 레이스는 양궁과 유도, 펜싱이 주도할 전망입니다. 양궁은 사상 최초 4종목 싹쓸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막내 최미선이 세계 랭킹 1위로 좋은 페이스를 보이는 가운데 런던 올림픽 2관왕 기보배, 주장이자 맏언니 장혜진까지 합세했습니다. 여자 양궁 단체전의 경우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8연속 우승에 도전할 정도로 세계 최강의 면모를 보이고 있고 개인전에서도 집안 다툼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자팀은 그동안 올림픽 무대에서 2% 아쉬운 모습을 보인 한을 풀겠다는 각오입니다.
성공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평가인데요. 세계 랭킹 1위 김우진 선수를 비롯 나이는 어리지만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해 좋은 성적이 기대됩니다. 역대 최강으로 꼽히는 유도 대표팀도 대회 초반 리우를 뜨겁게 달굽니다. 제1교포 3세로 일본의 귀화 요청을 거부하고 태극마크를 단 남자 73kg급 안창림은 유력한 금메달 후보인데요. 상대 전적에서 열세를 보이는 일본의 오노 쇼헤이를 넘는 것이 금메달 도전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60kg급 김원진, 66kg급 안바울, 90kg급 곽동환 역시 세계 랭킹 1위 경험이 있어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여자 대표팀도 48kg급 정부경과 57kg급 김잔디, 70kg급 김성현이 다크호스로 꼽힙니다. 유도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우리의 10-10 목표 달성도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 펜싱도 런던 올림픽에서 1초 5심에 울었던 여자 에페 신아람과 여자 사브르 김지연 등 최소 금메달 2개 이상을 노립니다. 또 힘겹게 리우행을 결정지은 마린보이 박태환은 개막식 다음 날 주종목인 자유형 400m에서 명예회복에 나섭니다. 대회 중반 이후에는 레슬링과 배드민턴 그리고 태권도가 뒤를 바칩니다. 레슬링은 체급을 올려 올림픽 2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75kg급 김현우와 66kg급 류한수가 메달 후보로 꼽힙니다. 배드민턴은 남자 복식의 이용대, 유용성조가 인도네시아 팀과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혼합 복식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종주국 태권도는 과거보다 각국의 전력이 많이 평준화된 것이 사실인데요.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대훈이 4년 만에 명예회복을 노립니다. 대회 막바지에는 리듬 체조의 소년재가 아시아 리듬 체조 선수 사상 첫 올림픽 메달에 도전합니다. 러시아 선수가 사실상 1, 2위를 예약해 3위를 놓고 우크라이나의 리자트디노바 등 맞수와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남자 축구와 여자 배구, 여자 핸드볼 등 구기 종목의 메달 사냥 역시 관심입니다. 네,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또 개막 전부터 이 개최지 브라질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었죠. 그 브라질 리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그 치안 불안과 정치적 불안, 또 지카 바이러스, 수질 오염 문제와 대기 오염, 경기장 건설 지연 등 그 올림픽 경기를 치를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요. 그 올해 상반기에만 리우에서 그 살인 사건이 2,400여 건, 강도 사건은 5만 8천여 건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리우 올림픽 개막전인 지난 2일 그 월스트리트 저널은 향후 조금이라도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는 도시에서는 그 올림픽 개최를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IOC의 이런 방침은 리우 올림픽 준비에 대한 심각한 문제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도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성에 대한 주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필요한 대회라는 견해가 많았었는데요. 그 리우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평창 올림픽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도 2년 뒤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있는 만큼 지금 이 올림픽 경기 과정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지만 리우를 향한 세계인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도 불안한 치안 문제를 비롯해 여러 난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번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불안한 시선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브라질 경제가 수십 년 사이 가장 심한 불경기에 빠진 가운데다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 테러 공포 등 악재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부실한 대회 준비도 문제입니다. 몇몇 대표팀은 아예 선수촌에서 나와 호텔에서 생활하겠다고 짐을 쌌을 정도이고 선수촌 천장 구멍을 통해 방과 화장실로 물이 새 들어오는가 하면 상당수 객실의 배선이 잘못되고 집기들이 도난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브라질의 문제는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국가와 국민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탄핵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호세프 대통령의 축출을 요구하는 시위와 반대로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리면서 극심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주체적으로 나섰어야 할 치안 문제와 환경 문제, 선수단 지원 문제 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자신감으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했지만 경제난과 그에 따른 혼란이 이어지면서 올림픽을 수행하고 감당할 동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2년 뒤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러야 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입니다. 평창의 경우 경기장 건설 등 대회를 치르기 위한 외적인 준비는 비교적 순조롭습니다.
신설 경기장 6곳 가운데 관동 하키장과 강릉 하키장, 아이스 아레나 등은 이미 90%에 가까운 공정률을 기록 중이고 공정률이 60%대인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장과 정선 알파인 경기장도 내년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경기장 사후 관리 부분인데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경기장의 사후 활용 방안은 차질 없는 준공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측은 아직 활용 방안을 결정짓지 못한 정선 알파인 스키 경기장은 지역 특구 사업과 연계해 레저, 관광시설 활용을,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장은 국가대표 훈련장 및 경기장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수단과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대한민국의 얼굴이 될 자원봉사자는 강원도가 지난달부터 모집을 시작 오는 9월 30일까지 공개 모집을 진행합니다. 교통 및 관광, 통역 안내 서비스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 면접 심사 등을 거쳐 1년여 동안 다양한 교육을 받고 각 지역에 배치됩니다. 이렇게 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적인 올림픽 분위기 조성은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의욕 넘치게 출발했지만 사상 최악의 올림픽이 될 위기에 처한 리우올림픽의 경우를 보면 외적인 준비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성원 등 내적인 준비도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평창 조직위와 강원도 측이 올림픽 D-500일을 계기로 올림픽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 추진 등을 구상하고 있지만 더욱 현실적인 올림픽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리우 올림픽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스포츠부 박광열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 7월 21일에 있었던 YTN DMB 7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지사이언스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순간 떠오른 생각이 이게 뭔가 소비자들이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잘 피하는 것이 똑똑한 소비자?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불편함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프로그램이 주 대상층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구성 방법이나 내용 같은 게 많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내용이나 구성 이런 걸로는 약간 이제 학생들 과학 영상 교재 이런 것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겠다.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 있는 대상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냥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서는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으로 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이지 사이언스라는 말도 저한테 상당히 거북했습니다. 요새 계속 미국의 식민지화가 돼가고 있는데 뭐 쉬운 과학을 쉽게 풀어쓰기 그러면 안 될까라는 이제 좀 우려가 되었고 세계를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것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그다음에 지구 오염, 그다음에 이제 화학 물질 이 세 가지의 이제 사항을 갖고 무엇을 강조할 건가.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음식 이야기 해가지고 맛 해가지고 뭐 혀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맨 처음 좀 징그럽더라고요. 혀. 뭐 여긴 또 뒤쪽은 무슨 맛이고 무슨 맛이고 그래서 근데 또 이 매운맛은 또 다르다. 예? 상당히 재밌게 보다가 뭘 얘기하는 건가? 그냥 단순히 쉽다가 아니라 상당히 유익했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어릴 때 배웠었던 건 이런 건데 그게 좀 잘못된 지식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좀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효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실 때는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시고 그래가지고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전문적인 용어를 제가 이해를 못했다고 해가지고 내용을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좀 뭐 전문가 데려다 놓고 찍고 또 뭐 음식 보여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뭐 얘기는 쉽게 했지만은 프로그램을 참 쉽게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즈음에는 뭐 인포그래픽도 들어가 있고 뭐 또 다른 그 설명 자료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만 만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흥미를 끌고 유지하는데 적절한 그 리듬을 좀 타고 있었던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보면은 약간씩의 좀 문제들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정도면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학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소비자 프로그램인지 이게 정체성의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기획 의도는 과학 프로그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활 속에 과학 상식을 넓혀주는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이 모토는 맞는데 이것이 사실은 소재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 소재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또는 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적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가는 이런 전개 방식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소비자 프로그램인지 과학 프로그램인지 이 정체성의 문제를 겪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프로그램은 애초부터 그 기획 의도가 이 과학 상식을 넓히는 과학 프로그램이 주된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부분에 좀 치중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부족한데 우리 시청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프로그램을 좋게 해서 YTN도 발전하고 또 시청자분께서도 유익한 것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회의인데 제가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만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까 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시할 것 같은데 좀 한계를 많이 느끼고요. 그러나 그 의사인저로서 봐도 이렇게 저도 이제 알약을 많이 처방하고 이렇게 그 의약품을 많이 다룹니다만은 그 알약에 가지 이산화규소나 스테아린, 마그네슘이 들어가서 그것이 독소가 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적혈구수를 감소할 수 있고 뭐 굉장히 좀 전문적인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옥시 사건 같은 걸 봤을 때 사실 소비자 개인들이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뭔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갖게 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기업이나 뭔가 정책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역할이나 책무 이런 게 훨씬 더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안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하여튼 과학 프로그램인지 소비자 프로그램인지 이런 걸 약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래서 소비자 프로그램이라면 조금 더 그런 기업이나 정부의 책무성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예를 들면은 쉬운 과학 이야기 하면서 류미랴 책임연구원 설명을 하시는데 전문 과학 용어예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화 만든 분 알렉산더 그램벨 강릉의 그 박물관 그 다음에 대전에 또 무슨 박물관 그 할 때 지적 나온 게 뭐냐면 너무 쉽게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그냥 의견을 따는 겁니다. 인터뷰. 그 너무 쉬워요. 과연 이 프로그램이 지금 2016년도 2월 달부터 그 방송이 됐더라고요. 올해 2월 달부터. 그런데 과연 이 프로그램이 이 소재 발굴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장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주변에 찾는 어떤 과학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기획 의도인데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장수할 수 있을지라는 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 거니 결국 YTN의 목적은 정보 전달과 교육적 목적 또는 실용적이 돼야 될 텐데 교재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걸 체계화시켜서 괜히 장수 프로그램화 시키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중국어 자막을 단다든지 아니면 영어 나레이션을 한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좋은 컨텐츠가 될 수가 있다. 이 작가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뭐 의학 방송에 나가서 보지만은 이 정도 컨텐츠를 하려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책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쏟아내는 그러니까
그 정말 이렇게 보면서 저걸 다 어떻게 기억하지? 어떻게 다 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가 또 여기 오신 의원님께서 막 쏟아내는 걸 보고 야 저걸 또 내가 어떻게 다 소화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막 그냥 머리가 터져나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걸 좀 결국은 체계적으로 교육자재화시키고 또 약간 좀 걷다가 현대의 어떤 그 SNS나 애니메이션을 가미해서 좀 과학적으로 가면은 세계적인 컨텐츠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더 가미를 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수익화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YTN이 EBS를 뛰어넘는 그러한 그 컨텐츠를 갖고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부적절한 자막이나 혼동할 수 있는 자료 화면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3일 햄버거를 먹은 후 양치질하다 사망한 여야 사건의 기사 자막에서 햄버거를 강조한 점은 적절하지 않았고 뇌출혈 흔적과 아동학대 의심이 주요 쟁점인 점에서 햄버거가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잘못 전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뉴스통의 관련 보도 자막, 숨진 여아, 뇌출혈 흔적, 학대 여부 조사는 잘못된 선입견 제공에 대한 우려 없이 주요 사안을 적절히 함축한 자막이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같은 날 늦은 밤 빈 상가만 노려 금품 털어라는 뉴스 제목은 지나치게 평범했고 비슷한 사건을 다른 언론사에서는 생중계되는지도 모르고 상가털이 일당 CCTV의 덜미 등으로 작성했는데 YTN 리포트 제목도 단조롭지 않고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염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여념이 없는 소방학교 교육생들의 모습을 체감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의 더위 투정을 가시게끔 해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직접 소방 의상과 장비를 착용한 점도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고 보는데 이 교육생들의 네임 슈퍼는 가능한 통일을 시켜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 지하철의 고장으로 승객이 문을 열고 탈출했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앵커 뒤 배경에 나온 열차 번호와 기사 내용 안에 사용된 열차 화면의 차량 번호가 다름으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가져다 줄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염특보를 알려주는 그래픽의 색채가 매우 칙칙했는데 폭염특보 단어만 보아도 불쾌지수가 높아지므로 심리적으로 밝게 만드는 색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의 전달자 역할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저널리즘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자주 듣습니다. 뉴스의 가치가 무엇인가, 정확한 뉴스인가에 대해서 반문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뉴스의 기원은 인간 생활의 시작과 같다고 합니다. 뉴스 가치의 기준은 달라져 왔고 영향력이나 정확성에서도 전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뉴스에 대한 기준이나 방식이 달라진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이나 정확성을 무시한 앞뒤가 다른 뉴스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디어계에도 충격과 변동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안간힘을 써왔기 때문에 아직도 뉴스 보도의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널리즘의 주 기능인 감시자 역할은 약해지고 전달자의 역할이 강해진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자율적 변화가 아니라 경쟁적, 모방적 변화가 초래한 부실한 결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불안 요인이 가중되어 안정적인 원칙을 고집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국가는 없고 정당과 정부, 언론과 국민이 각각 별개의 활동으로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을 외면한 공공요금 인상이나 앞뒤가 다른 정책 사업의 방만함, 선심이나 민심이라는 표머리의 극치, 불평과 불만을 무시한 편파적 복지 정책들이 뉴스를 통해서 홍보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감세는 없고 증세만 늘려가는데도 국가 부채는 조를 넘어 경에 달한다는 자막 뉴스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보도의 한계도 보입니다. 정부나 정치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론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미디어로서의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뉴스가 빈번하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은 정보원이나 발표 자료에서 원인을 찾기도 하지만 성급한 보도의 실책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결정이 바뀌는 예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가능성도 짚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략인지 반영인지 확인되지 않는 보도는 공멸하는 지름길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나 정당의 신뢰는 물론 뉴스 보도의 신뢰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원인에 대한 진단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정확한 보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나 사건의 원인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흔히 보는 뉴스 보도입니다. 보도 자료나 정보원의 의존도가 높고 시간의 제한을 극복하지 못하는 반복적인 이유들입니다. 보도에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저널리즘으로서의 가치도 상실하게 됩니다. 좀 더 전문성을 가진 감시자를 바라지만 전달자도 전문성을 살려야 뉴스 보도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